일론 머스크가 뭐라 그랬냐면 모델 2가 나오면 여러분 모델 2의 가격이 이제 25,000달러 맥스 20,000달러에서 25,000달러예요. 그럼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은 이게 3천만 원이 채 안 되는 거잖아요. 요즘 아반떼 가격이잖아요. 여기서 두 자릿수의 프라핏 마진을 추구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뭐라 그러냐면 테슬라가 만드는 가장 혁신적인 차는 모델 2가 될 거라 그랬어요. 혁신적인 차는 모델 S가 되는 게 아니에요. 가장 저가 차량이 그래요? 기술의 총화가 여기 다 들어갈 거라 그랬어요. 테슬라의 메가팩이 경쟁력이 되게 좋습니다. 대단히 경쟁력이 좋고 여기 인공지능 기술도 여기도 들어가고 그래서 에너지 사업이 클 거고 저는 그리고 빠르면 2025년 하반기 늦으면 2026년 정도에 옵티머스가 테슬라 공장에 투여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럼 이제 로봇 기술까지 해서 휴머노이드 로봇 사업, 휴머노이드 로봇 사업의 규모는 자동차 사업의 10배라 그래요, 최소. 휴머노이드의 어떠한 가능성, 이것이 다 테슬라라는 원 기업에 연결되어 있잖아요. 네. 왜냐하면 휴머노이드에 쓰는 배터리도 자동차에 쓰는 배터리고 휴머노이드에 쓰는 흔히 말하는 두뇌라고 할 수 있는 기술력은 FSD랑 카피해서 집어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시너지 효과들이 잘 연결되어 있습니다. 휴머노이드 사업까지 본다면 네 가지 축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고 이제 하나의 축에서 테슬라가 주가가 성장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안녕하세요. 이웃TV의 이웃누나 유재입니다. 오늘도 정말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많은 분들은 테슬라 아저씨다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글쎄요, 이게 박사님은 그런 수식어가 마음에 드실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테슬라 주식을 매매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또 관심이 그만큼 많으신 분이실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저희 블루닷 AI 연구센터의 강종수 소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근데 이 대목에서 또 생각해볼 게 결국은 오너 리스크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테슬라에 딱 집중해서 정말 AI, FSD에 막 집중하고 이러는 모습을 보여주면 이제 이런 기대감들을 갖게 될 텐데 자꾸 나 의결권 많이 안 주면은 나 AI 딴 데 가서 한다. 이런 협박이나 하고 있고 자꾸 이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월가에서도 테슬라에 대해서 정말 강세론자였던 사람마저도 이제 너 테슬라에 집중해라. 안 그러면 정말 이 장기 이 방향성이 바뀔 수도 있다. 이제 이런 경고도 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오너 리스크? 오너 리스크 분명히 네. 존재하죠.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는 뛰어나면서도 당연히 리스크가 있습니다. 네. 리스크 없는 기업이 어디 있습니까? 좀 심하잖아요. 근데 심하게 또 잘하거든요. 심하게 맞아요. 잘하고 스페이스X라든지 그다음에 테슬라 부분은 정말 세기에 날 만한 100년이 아니라 몇백 년 만에 나올 만한 리더십을 갖고 있다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좀 있으면 테슬라 책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5월 초에 나오는데 거기에 그때 또 이제 한번. 네.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지만 이거는 이 리더십이 없었으면 이렇게까지 테슬라가 성장할 수 없을 정도로 혁신의 문화라든지 엔지니어 컬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른 기업들이 쫓아갈 수 없을 정도로 대단히 혁신적이고 이런 부분은 강력한 리더십 속에서 테슬라나 스페이스X가 좀 성장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트위터 인수는 저도 부정적으로 보고 있고 트위터를 인수하면서 너무 조금은 자기애가 너무 강해진 거죠. 테슬라 일론 머스크 정기를 봐도 합법적인 마약을 하죠. 불법적인 치료제 하면서 이런 부분이 나오면 그것이 되게 욱해진다 그래요. 욱해지고 갑자기 뭔가의 감정적인 것들이 폭발적으로 나오고 그때 보통 트위터를 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가 지금 발생을 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저는 일론 머스크가 그런 부분의 리스크는 분명히 존재한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여러 가지가 꼬여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정학적으로 일론 머스크도 얘기했지만 중국하고의 미국하고의 미중 관계가 이렇게 나빠질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고요. 일론 머스크는 분명히 얘기했어요. 자기는 지난번 대선 때 바이든을 찍었다. 근데 바이든한테 너무 실망했다. 첫 번째 실망한 건 코로나 때 공장 강제로 닫으라는 거. 이건 유럽이나 미국 사람들은 강제로 마스크 쓴 것도 싫어하잖아요. 근데 강제로 공장문을 닫게 하는 것 되게 싫었고 또 하나가 이제 문제는 중국하고 자꾸 갈등하는 것. 그러니까 사실은 일론 머스크가 중국에 대해서 비판적인 얘기는 안 합니다. 그거는 사업 성행으로 중국 시장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지금 상하이에 공장도 지어놨고 공장도 땅이 테슬라 땅이 아니에요. 중국 공산당 땅이에요. 그래서 임대한 겁니다. 나가라 그러면 나가야 돼요. 아이고야. 왜냐하면 땅을 주지 않는 거예요. 팔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이 목줄을 잡고 질 수 있으니까요. 테슬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애플도 지금 주가가 떨어지는 것이 중국 시장에서 힘들어져서 그렇거든요. 근데 여러분 애플이 아무리 지금 베트남이라든지 인도네시아, 브라질로 인도 이런 데로 공장 옮기고 있어도요. 아직까지도 95%가 중국에서 생산돼요.
이제 5% 줄인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망하면 큰일이네. 네, 네. 애플 같은 기업들 훅 날아가는 겁니다. 네. 여러분들 애플 주가의 가장 위험한 요소는 리스크는 중국 시장이거든요. 그리고 전체 판매 25%, 23%에서 25%가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애플 또한. 맞아요. 다른 나라가 확대되기 전에 중국이 저렇게 위축받으면 테슬라에게도 좋지 않습니다. 근데 이미 테슬라는 이미 중국의 비아디라는 강력한 경쟁자를 만났기 때문에 사실 나머지는 아직 샤오미 이제 만들어봤자 제가 보기에는 성장하고 램프업하면서 양산하려면 시간 걸릴 거기 때문에 저는 샤오미를 경쟁자로 보지는 않고요. 샤오펑도 그렇고 리오토도 그렇고 이런 업체들은 아직 테슬라한테 경쟁이 못 되지만 비아디는 되고 있습니다. 비아디는 강력하게 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배터리부터 시작했던 기업이잖아요. 휴대폰에 버티컬 인티그레이션 수직 통합률이 비아디는 대단히 높고 그렇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이 나오는 거거든요. 다른 데서는 가격 경쟁력이 안 나온다라면 가격 경쟁력이 나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가 경고했어요. 얘네가 비아디가 테슬라만 죽일 거 아니? 그러면서 1월 달에 컨퍼런스 콜 때 뭐라 그랬냐면 각국 정부에서 보호 정책을 안 써준다라면 비아디가 맘만 먹고 세계 시장을 뚫어버리면 전체에 있는 전통 자동차 업체가 디몰리시라는 단어 영어를 썼어요. 몰락할 거라고. 그 정도로 가격 경쟁력이 좋다. 테슬라만 공격하는 게 아니고 비아디 여러분 한국에 판다고 생각해보죠. 한국에 물론 반중 정서가 있긴 하지만 $10,000짜리 여러분 아반떼보다 싸요. 그냥 모닝 살래요, 시골 살래요 하면은요 시골이 훨씬 좋아요. 그쵸. 압도적으로. 그쵸. 그러면 현대기아차 망하는 겁니다. 안 들어오는 거죠. 그걸 고맙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비아디의 힘이 강력하다라는 거고 테슬라가 여기에 지금 주춤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래 일어나는 것 항상 모델 체인지업, 페이스리프트를 해서 이제 모델 3의 하일랜드를 만들었잖아요. 하일랜드를 만들어서 그것을 이 프리몬트 공장에서 지금 생산을 미국에서 생산을 하기 시작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 자꾸 오류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초기에 이런 오류는 모든 차종이 그렇습니다. 모든 차종이 그래서 그런 기간이 또 1, 2, 3월에 있었다라는 거고 또한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후티 반군에 의해서 홍해가 차단됐던 부분들 이 부분도 좀 영향이 있었던 거고 베를린의 송전탑이 고장이 났던 게 아니라 방화 사건이었다면서요. 방화 테러죠. 네, 그렇죠. 공식적인 테러 단체에서 자기네들이 했다라고 밝혔고 테러를 했기 때문에 불타오르면서 공장이 2주간 쉬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작용했다는 것은 사실 변명이고요. 이 정도를 당연히 부정적으로 작용을 했습니다만 왜냐하면 생산량 대비 판매량이 적잖아요. 딜리버리가. 그걸 봐서는 수요가 조금 둔화되고 있는 것은 맞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보셔야 될 것은 제가 왜 안 하는지는 아직 잘 모르겠는데 어떤 컨퍼런스 콜을 보면 해석을 잘하면 향후 1년 어떻게 이 기업들이 앞으로 6개월 동안 12개월 동안 어떻게 운영할지 잘 알 수 있거든요. 그때 테슬라의 CFO가 뭐라 그랬냐면 우리도 리스 프로그램을 시작을 하겠다. 여러분 현대자동차는 미국에서 아이오닉 5나 6를 팔면서 또는 기아자동차 EV6를 하면서 리스를 합니다. 회사가 리스를 해줘요. 리스 프로그램을 갖고 있어요. 은행하고 이걸 맺어서. 근데 테슬라는 리스가 없어요. 테슬라를 리스하시는 한국에 계신 분들은 뭐냐면 이미 다른 업체가 사서 테슬라의 차량을 그 다음에 자신들이 금융산업 파이낸스를 해서 리스를 하는 것이지 테슬라가 리스하지는 않아요. 근데 올해 리스 프로그램을 도입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면 리스를 해주면 소비자들이 이제 저렴한 비용으로 리스를 해주면 지금 왜 리스까지 고민이 되냐면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이자율이 높기 때문인 거죠. 이자율이 높으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차량 구매자의 90%가 넘는 사람들이 할부 금융을 합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현찰 다 주고 사는 사람들 거의 없어요. 돈이 있는 사람도 할부 금융을 하는데 이자율이 오른 만큼 실질적인 부담감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럼 그거만큼 깎아줘야 되는 거거든요. 차라리 가격을 깎은 거죠. 테슬라는 그거만큼. 근데 이제 리스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사항도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럼 리스라는 것은 사실은 근데 테슬라 기업 재무제표상으로는 부채의 증가를 말하는 거거든요. 일론 머스크가 부채를 진짜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캐시플로우가 대단히 좋잖아요. 현금을 대단히 많이 갖고 있거든요. 이걸 가지고 지금 도조 슈퍼컴퓨터에 투자하는 거고 FSD에 투자하는 거고 옵티머스에 투자하는 거고 모델 2에도 이 돈을 투자할 정도로 이거를 대출받지 않아요. 대단하네요. 네, 그러니까 뭐 일부 금융빚이 있지만 대부분 많이 갚아왔어요. 네네. 팔아서 현금화해서 재투자하는 이 흔히 말하는 현금 사이클도 대단히 빨라요. 안정적으로 미래 성장을 투자할 수가 있는데 리스를 하게 되면 부채가 증가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부담이었는데 근데 그 대신 고객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죠. 왜냐하면 리스의 할부 금융을 예를 들면 미국에서 예를 들면 8%의 예를 들면 일반 금융권에서 제가 할부를 할 수 있다라면 테슬라에서 리스를 하는데 그걸 2%로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대단히 매력적인 것이 되거든요. 그래서 분명하게 디맨드가 어느 정도 약화될 때는 그것도 거시경제적인 요건에 의해서 약화되는 것이지 무조건 이것이 테슬라 전기차가 뭐 후져서 약화된다고 볼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의 어떤 자극제가 어느 정도 필요하다. 특히 미국에서는 운영비가 전기차가 싸서 전기차 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죠. 운영비는 더 든다면서요, 오히려. 그러니까 그 고장 났을 때. 아니요. 기름값을 기름을 내는 게 낫냐, 전기를 충전하는 게 낫냐. 충전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아, 그래요? 기름값이 엄청 싸기 때문에 전기차를 가지고 운영이 훨씬 더 경제적이라 산다는 사람은 없어. 근데 유럽 같은 경우에는 전기가 훨씬 더 저렴합니다. 전기차가 네, 운영비가. 네. 그리고 한국도 훨씬 더 기름 넣는 것보다 저도 전기차를 타는데 전기가 더 저렴해요. 네, 네. 그래서 운영비가 훨씬 저렴한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기름값이 워낙 싸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사우디에서 전기차 타면은 거기 기름값은 그냥 물값인데 이것은 아닌 거죠. 그럼 네. 뭐 때문에 사느냐면은 미국 시장 같은 경우 얼리 어댑터 시장이 있었던 거고 중국이라든지 유럽 같은 경우에는 대중시장으로 지금 진입하기 시작한 거고 네. 흔히 말해서 미국 같은 경우 이제 얼리 어댑터 시장은 다 소진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빨리 머저리티 시장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러려면 결국은 자동차의 판매 가격이 프라이스 파리티라고 얘기를 하는데 내연기관보다 동일하거나 저렴해야 돼요. 이게 모델2가 나와야 되는 이유인 거고 계속해서 기술 혁신을 통해서 여러분 매 분기마다 테슬라는 평균 생산 비용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것도 재능이 그것이 있지. 기술 혁신인 거죠. 네. 그것이 배터리 같은 경우에도 4680 배터리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요. 그 전에서 동일한 배터리의 이 파워를 내기 위함보다 생산 비용이 50% 줄어드는 겁니다. 48 볼트 아키텍처, 지금 사이버 트럭에서 했던 것 이렇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부품 비용을 줄여드려요. 테슬라가 일론 머스크가 뭐랬냐면 제가 영어 발음이 좋지 않지만 The best part is no part라고 그랬어요. 가장 좋은 부품은 그 부품을 없애는 거다. 좋네요. 그런 식으로 지금 혁신들을 만들어 내려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술 혁신을 해내면서 이 생산 비용을 계속 낮추고 있어요. 근데 생산 비용이 낮아지는 비율보다 프라이스 전쟁에서 판매 가격이 낮아지는 것이 더 낙폭이 컸던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프로핏 마진이 줄어들었던 건데 만약에 이것이 어느 정도에서 이 가격을 여기서 멈출 수만 있고 계속해서 생산 비용은 낮출 수만 있다라면 프로핏 마진은 훨씬 더 커질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또 여기에 맞춰서 지금 프로핏 마진을 이 정도만 유지하겠다고 한다라면 가격을 더 낮춰도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된다라면 내연기관 차량 대비해서도 가격의 매력도는 분명히 있을 거고 일론 머스크가 뭐라 그랬냐면 모델2가 나오면 여러분 모델2의 가격이 이제 25,000달러 맥스 2만 달러에서 25,000달러예요. 그럼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은 이게 3천만 원이 채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좀 아반떼 가격이잖아요. 여기서 두 자릿수의 프로핏 마진을 추구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생산 단가를 엄청 낮추겠다는 네, 생산 단가를 거잖아요. 엄청. 여러분, 아반떼는요, 죽었다 깨나도 두 자릿수의 프로핏 마진을 못 내요, 그죠? 수익률을. 네, 네. 왜냐하면 왜 자동차 회사들이 자꾸 SUV 팔려고 하고, 제네시스 팔려고 하면 이게 마진이 좋거든요. 큰 차일수록 마진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큰 차니까 사람들이 가격이 비싸도 이해하거든요. 근데 제로비는 그렇게 큰 차이 안 나거든요. 아반떼나 소나타나 제로비가 얼마나 차이 나겠어요. 아반떼나 그랜저나 제로비 차이 그렇게 안 납니다. 그치. 그러다 보니까 아반떼는 마진율이 적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두 자리를 낸다는 건 기술력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카판이로서. 차량은 모델 S가 좋지만 모델 Y 이런 부분들이 작년에 베스트셀링 카였잖아요. 네네. 진화하고 있어요. 내부적으로 볼 때는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뭐라 그러냐면 테슬라가 만드는 가장 혁신적인 차는 모델 2가 될 거라 그랬어요. 혁신적인 차는 모델 S가 되는 게 아니에요. 가장 저가 차량이 그래요. 기술의 총화가 여기 다 들어갈 거라 그랬어요. 모델 S에는요. 전기줄이 2kg가 넘게 들어가 있어요. 3kg 가까이. 보통 여러분들 자동차 안에 전기줄 엄청나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거 사이버 트럭에서 300m로 줄였어요. 3km를 300m 정도로 줄였습니다. 이걸 다 이더넷으로 연결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계속 혁신들이 진화하는구나. 이루어지고 있는 네. 거고요. 예를 들면은 모토 이번에 전기 모토도 테슬라가 만드는데 다른 기업들도 모토 만들어요. 근데 보통 히토류가 3개가 들어갔는데 어떤 걸 뺐다고 얘기하는데 히토류를 이제는 2개만 넣어도 되는 전기 모터를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히토류 하나만으로도 되게 비싸잖아요. 요 가격 절약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전기 모터에서도 그러니까 사실은 모든 것에도 계속해서 혁신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거는 실제 시장에서 물건을 판매하면서 계속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데 애플처럼 그 연구실에 앉아가지고 자동차를 제가 보기엔 그렇게 해서 이 시장을 지배하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S 나오고 특히 모델 3도 처음 나왔을 때 한국에 있는 자동차 대기업에 다니시는 임원분하고 제가 우연히 만날 일인데 막 뭐라 그러시더라고요. 본네트 열어봤냐. 걔네 땜질이 보인다 세상에. 이렇게 차를 후지게 만드는 애들이 어디냐. 그래. 초기엔 그랬어요. 근데 지금 열어보면 그렇지. 깨끗합니다. 그렇지. 처음에 얼마나 테슬라 힘에서 유리창하고 이거 잘 안 맞는다고 심지어는. 맞아.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만들면서 정교해지는 거거든요. 정말 테슬라는 소프트웨어에 의해서 되는 것이 방지턱, 속도 이 방지턱 있잖아요. 이게 지나갈 때 이 차가 울렁거리잖아요. 네. 밥 먹다가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일하가. 한 개발자가 그런 거 있으면 충격이 심하구나. 그럼 제가 지금 저기 점심 먹고 들어가서 코딩으로 바꿀게요. GPS 데이터를 해가지고 그걸 올 때 쿠션에다가 더 다른 자격을 줄게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업데이트를 해가지고 그런 부분이 테슬라 전 세계에 있는 차량들이 업데이트가 됐어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가 업데이트 되면은 성능이 좋아지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다른 데서는 그렇게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못 합니다. 지금 현대자동차도 소프트웨어 드리븐 베이클이라고 해서 SDV 정책을 지금 강력하게 가져가고 있는데 그걸 왜 못 하냐면 벤더들이 다 모여야 돼요. 700개 벤더가 있으면 벤더들 다 모여.
1년에 한 번 모여가지고 우리 그 미들웨어 그 스펙을 이렇게 바꿔갈 건데 가서 좀 바꿔주세요. 그러면은 벤더들이 또 바로 고치나요? 2차 벤더들 또 가서 부르죠. 불러가지고 요번에 이거 좀 수정하자. 한 번 수정하려면 어마어마하게 시간이 걸립니다. 근데 테슬라는 이 컨트롤러를 모델 사이버 트럭에서는 75% 정도 자체 생산을 해요. 하거나 디자인을 하거나. 테슬라에도 벤더가 있습니다. 네. 벤더가 티어 1에서 벤더가 납품을 하더라도 거기 있는 컨트롤러는 테슬라가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컨트롤러에 대한 제어를 다 하는 거고 모델 2에서는 100% 컨트롤러를 테슬라가 설계하고 만듭니다. 그러면 컨트롤러를 그때그때 움직이면 이때야 비로소 자동차의 OS가 가능한 겁니다. 자동차가 OS가 되려면 우리 스마트폰의 OS라는 것은 모든 부품을 소프트웨어가 제어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자동차는 인카 엔터테인먼트 뭐 이런 거 정도의 몇 가지 정도의 그 소프트웨어 제어 능력이 있었지 사실상 모든 부품을 소프트웨어가 제어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제어할 수 있는 시대로 테슬라는 가고 있다는 거죠. 테슬라는 명확하게 카 컴퍼니로서의 혁신 능력을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고 여기에 이제 AI 기업으로서 어느 정도 FSD로 성과를 내주느냐. 테슬라에는 두 가지 축이 더 있다고 봐요. 네 가지 축으로 형성되어 있는데 카 컴퍼니가 있는 거고 AI 기업이 있는 거고 하나가 에너지 컴퍼니죠. 메가팩이라고 하는 에너지 지금 메가팩 사업이 2023년에도 20%가 넘는 프로핏 마진을 냈잖아요. 순이익률을. 그러니까 대단히 메가팩 사업은 커질 수밖에 없는 거고 일론 머스크는 뭐라고 했냐면 에너지 사업은 전체 사업 규모에서 자동차 차량의 2배 이상의 규모가 될 거라고 그랬어요. 그 정도로 메가팩 사업이 크고요. 왜냐하면 메가팩이라고 하는 것은 풍력이라든지 태양광 대량으로 설치된 곳에다가 에너지 저장하는 장치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미국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지금 중국 상하이에도 메가팩 공장을 짓고 있죠. 지금 폭발적으로 수요가 좀 전 세계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의 메가팩이 경쟁력이 되게 좋습니다. 대단히 경쟁력이 좋고 여기 인공지능 기술도 여기도 들어가고 그래서 에너지 사업이 클 거고 저는 그리고 빠르면 2025년 하반기 늦으면 2026년 정도에 옵티머스가 테슬라 공장에 투여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럼 이제 로봇 기술까지 해서 휴머노이드 로봇 사업의 규모는 자동차 사업의 10배라 그래요, 최소. 휴머노이드의 어떠한 가능성, 이것이 다 테슬라라는 원 기업에 연결되어 있잖아요. 네네. 왜냐하면 휴머노이드에 쓰는 배터리도 자동차에 쓰는 배터리고 휴머노이드에 쓰는 흔히 말하는 두뇌라고 할 수 있는 기술력은 FSD랑 카피해서 집어온 거고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시너지 효과들이 잘 연결되어 있습니다. 휴머노이드 사업까지 본다면 네 가지 축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고 이제 하나의 축에서 테슬라가 주가가 성장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아직도 뭐 갈 길이 그냥 무궁무진한 거고. 네. 그죠? 네. 우리가 지금 머스크의 오너 리스크를 네. 얘기하다가 이제 다시 또 이렇게 여기까지 왔는데 결국은 뭐 그 리스크보다는 이런 잠재력이 훨씬 더 크다. 네. 근데 리스크는 가지가 이런 거 리스크는 어느 기업에도 있다. 그리고 테슬라가 일론 머스크의 리스크마저도 없었다라면 그냥 너무 좋은 회사잖아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리스크는 여러분들 세상이 모든 것이 장밋빛으로 구성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의 리스크는 감내하셔야 되는 거고요. 이 리스크 때문에 사실 테슬라가 망할 수도 있죠. 근데 일부에서는 오히려 지금 이 테슬라의 그 아이디어, 정말 혁신력 이런 것 때문에 테슬라가 가기 때문에 그 의존도가 높은 게 오히려 더 걱정일 수도 있다. 그게 리스크다라는 또 한쪽에서는 또 그런 이야기도 또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혹시 뭐 약이나 마약이나 이런 걸로 이 사람 잘못되면 물론 이제 만약에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 경영에 손을 놓겠다라고 한다라면 주가가 많이 하락을 할 거예요. 그런데 저는 입증할 거라고 봐요. 이미 궤도에 올라섰어요. 그러니까 이 네 가지 축의 궤도들이 이미 그 계획대로 공장이 지어지고 있는 거고 예를 들자면 리튬 리파이너리, 리튬 정제소도 지금 공장 짓고 있고 4680 배터리 지금 공장 라인도 텍사스와 너바다에 계속 확장되고 있고 세미트럭의 부분도 이제는 안정도에 들어가서 이제 곧 미국에서 생산되고 벨린 공장에서도 세미트럭은 생산한다고 했으니까요. 세미트럭이라든지 옵티머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미 궤도에 들어서고 있기 때문에 저는 언젠간 예를 들면 어느 날 일론 머스크가 나는 스페이스 X에만 전념할래, 화성에 가는 것만 전념할래 해도 저는 큰 초기에 일시적인 좀 하락폭은 있겠지만 저는 괜찮아질 거라 보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박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느낀 건 테슬라는 지금 떨어질 때가 정말 기회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런 말은 안 하겠습니다. 저는 그냥 들으면서 느꼈습니다.